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럴드 쉬프먼 때문에 의료진 연쇄살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고 연구가 일어났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2006년 그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그 법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Serial Murder by Healthcare Professionals, 베아트리스 크로프트 요커 등 여러 연구진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연구에서 세계 20개국에서 발생한 90건의 의료진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합니다. 1970년부터 2006년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그 건수가 90건이란 거죠. 그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90건의 의료진 연쇄살인 사건, 세계 20개국에서 발생한 그 사건 중에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40%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 의료진 중에도 그 직종별 분석을 좀 해보자면 대다수인 86%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혹은 요양보호사 등 환자를 주로 의사의 보조를 하면서 케어, 관리, 보호하고 항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직종이 다수 86%를 차지해요. 그리고 12%가 의사였습니다. 나머지 2%가 보조적인 업무를 하던 그런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인은 아닌 의료보조인이었습니다. 살해 방법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주사기를 이용한 독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suffocation, 질식이죠. 코와 입 등 호흡기를 막아서 질식하게 만드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조작, 이건 이제 연명치료라든지 의료기기에 의존한 환자들의 의료기기의 기능이나 성능 같은 것들을 조작한다든지 떼어버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이었어요. 해럴드 쉬프만과 가장 유사한 의사 연쇄살인범, 미국의 닥터 데스, 죽음의 의사, 마이클 스왕고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의사인데요. 검거가 돼서 자백한 그러한 환자, 피살자, 피해자의 숫자가 4명이고요. 독살로 살해했고요. 하지만 주변의 그 진술 혹은 경찰 수사에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심하는 추정된 살인 건수는 60건입니다. 환자와 동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중에는요.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간호사 연쇄살인범이 다니엘라 포기알리라는 이탈리아의 간호사예요. 42살의 간호사였는데요. 이 다니엘라 포기알리 간호사는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이 이기적이다 혹은 귀찮게 군다 라는 그러한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확인된 것만 38명을 독살한 혐의가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최소 93명의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확인된 것만 38명을 연쇄 독살한 거고요. 이 다니엘라 포기알리는 Angel of Death, 우리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죽음의 천사라는 거죠. Angel of Death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역시 간호사이지만 다니엘라 포기알리도 God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범죄 심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환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살릴 환자, 죽일 환자를 정할 수 있는데 자기 눈에 이기적이거나 혹은 귀찮게 구는 등의 죽을 이유가 있고 타당한 환자는 내가 죽인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죽을 자를 선택하고 나는 이것을 나쁜 짓이 아니고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 미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연쇄살인범입니다. 언급해드린 그 의료진에 의한 연쇄살인, 전 세계 20개국 90명의 의료진 연쇄살인범을 연구한 이 논문에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의료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의료진 연쇄살인범은 없고요. 다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있었는데 연쇄는 아닐지 몰라도 의사살인범, 그렇죠? 2011년에 자신의 만삭 부인을 살해했던 의사가 있었죠. 하지만 직업만 의사일 뿐이지 병원에서 환자를 살해한 것도 아니고요. 의료 지식이나 의료 기술이나 약물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의료적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폭력 살인 사건인데 직업이 의사였을 뿐이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방심은 금물인 것이 2017년에 충남 당진에서 성형외과인 라는 의사가요, 병원에서 불법 반출한 수면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헤로드 쉬프먼이나 마이클 스완고 같은 외국의 의사 연쇄살인범과 유사한 방법이죠. 다만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고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이 충남 당진 성형외과는 처음에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보험금, 이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있잖아요. 이 보험 사기로 적발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아울러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만약에 이것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연쇄살인이 되겠죠. 하지만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연쇄적인 문제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이혼하게 되죠. 이혼한 상태로 다시 만남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이런 그 사이트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원했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억대의 재산을 가졌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진으로 내려와서 성형외과를 다시 열고 병원을 해 나가다가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적발이 돼서 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자면 결코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만은 없다. 물론 대부분의 대한민국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들은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헌신적이고 우리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뚤어진 갓 컴플렉스에 빠졌거나 환자를 연쇄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고 신해철 사망 의료사고를 저질렀던 그는 물론 의료사고였습니다. 위장 축소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신해철 마왕, 우리가 사랑하던 가수가 사망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라는 의사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또 다른 환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사망하게 만들잖아요. 2014년에 신해철 사망 사고를 냈죠. 그리고 1년 지나 2015년에 서울 송파에서 과 의원을 열어서 또 유사한 시술을 하다가 51살 호주인을 사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그래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게 되는데, 이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의료 행위를 합니다. 해남으로까지 내려가서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있다가 복막염 환자를 결국 사망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본인의 그 수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죽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술을 하다가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의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코 이 의료진
개인의 양심 또 우리 전체 다수의 의료진이 훌륭하시니까 이 극소수의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우리 다수의 의사들께 감사드리지만 의사의 환자 살인의 가능성 결코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을 방법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강구하고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럴드 쉬프만의 범행이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된 것도 영국의 의료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보험에서 발견된 법칙이죠. 아주 심각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중상이 야기되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29건의 중상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300건 정도의 경미한 부상 혹은 뭐 부상은 없다 하더라도 위험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고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단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의료 종사자 연쇄살인이라는 이 극단적인 범행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 최소 그 이상의 환자 사망 의료 사고나 혹은 앞서도 우리가 해롤드 쉬프만의 사례에서 보지만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 혹은 범법 행위들이 그 전에 발생을 합니다. 진료기록 위조라든지 혹은 진통제나 마약성 약의 반출이라든지 이러한 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법 행위, 규칙 위반 행위, 비윤리적 행위들이 29건 발생을 하죠. 그 이전에는 의대에 진학할 때 혹은 의대 수업을 받을 때 역시 300건 정도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성이 괜찮은가? 라는 그러한 행위들이나 언행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일부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거나 고대 의대에도 있었고요. 전북대 의대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어떤 의대냐가 아니라 의대생이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괜찮을까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의사가 돼서도 마취 상태에 있는 항거할 수 없는 자기 보호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성폭행,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료법의 강화, 꼭 연쇄살인을 겨냥한 조치 이것은 불가능하죠.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짓을 저지를 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그 전에 징후, 사전 징후, 전조 증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 사고, 의료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라든지 의료법 개정,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의료법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의료법의 특정한 조항을 어겨서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만 의료인의 자격이 상실이 되지 살인을 저질러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자격증이 박탈이 되지 않죠. 이 의료법 개정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우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느냐, 기분 나쁘다,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하시지만 절대 다수의 훌륭하신 의사분들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극소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의사 자격 박탈되고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그 상황이 마련되어야 우리는 의사하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의료 특사경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찰이 있죠. 경찰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영역마다 경찰권을 가진 그러한 그 경찰을 말하는데요. 환경 특사경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건의료 특사경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의사 혹은 의료 전문가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좀 의료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범죄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미연에 적발하고 방지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의료 종사자 연쇄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요. 프로파일링이죠. 그동안 우리는 없었지만 외국의 의료진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야죠. 이들은 어떤 성격적 특성, 행동적 특성, 사전에 어떤 징후를 보였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진의 인성적인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대에 입학할 때도 인성적인 요소를 검증을 해서 혹시라도 의료진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 결과 확인된 성격 행동적 특성과 부합한다면 의대에는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략한 의료진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면요. 이들은 주로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한 가지 유형은 스릴 추구형입니다. 의료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활용해서 환자를 살해하면서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거죠.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스트리아의 4명의 간호사, 공범이에요. 4명의 간호사가 함께 총 49명의 환자를 살해한 것, 나중에 적발돼서 자백을 한 것이 49명이고요. 경찰에서는 최소 200여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 4명의 간호사는 서로 공범으로 협력을 해서 환자를 정한 다음에 살해할 환자를 일부에게는 몰핀을 과다 투약을 하고요. 일부에게는 독극물을 투입을 하고요. 일부에게는 심지어 코를 막고 입에다 물을 강제로 부어서 질식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검거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검거된 경위도 좀 놀라운데요. 환자를 살해한 다음에 그 살해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해서 막 전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엄중한 분위기였는데 간호사 4명이 구석에서 낄낄 웃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이상하게 느껴서 가까이 다가간 거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스릴 추구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권력 추구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의료진으로서의 권력, God 컴플렉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행사하면서 쾌감을 느낀 거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것에 이제 취해 있었던 권력 추구형. 세 번째 유형은 이익 추구형. 환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기 위한 거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을 때 이 90명의 전 세계 20개국의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곳에서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환자 수를 줄이는 것, 그것이 급선무였고 살인의 방법으로 그걸 추려나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거고요. 일부에서는 헤럴드 시프만이 그룬디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환자의 재산, 환자의 소지품 이런 것들을 탈취할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익 추구형이죠. 혹은 일부의 그 의료진은요, 환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실험 혹은 자신의 의학적 기술을 연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익 추구형에 들어가죠. 마이클 스완고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임무수행형,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라 포기알리 같은 경우에 환자를 정합니다. 이기적 환자 또는 귀찮게 하는 환자, 죽어도 될 환자.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자 혹은 그 가족 또는 악인, 이들을 내가 제거한다. 그것이 나의 임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행하는
의료진 연쇄살인범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성격 특성이 있고 다 다양하고 다르죠. 그들의 성장 과정, 행동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의료진의 자질 검증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의료 종사자. 앞서 제가 영국의 의료법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사망 조사권을 가진 검시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이 주장을 해왔고 법안도 제출을 했지만 결국은 통과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시권,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자연사 병사로 인정하고 종결시킬지 아니면 부검을 의뢰할지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할지 이것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학적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의문스러울 때에는 부검을 실시하고 또는 관련된 참고인이나 재반 정황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검시관 제도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만약에 의료진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연사 병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환자 가족들은 관심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환자일 경우 누구도 의문 제기하지 않을 때 이 사망조사권 가진 검시관이 없다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